아침이 밝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낡은 옷장에서 언제나 입던 그 허름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보이고 깃은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구부정한 허리와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반찬가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장수, 그리고 벌써부터 목청 높여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이미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썩 좋지 않았죠. 아이고, 영수 영감 또 왔네. 뭐 또 깎아달라고 할 거야?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김치 조금만 사려고요. 김치? 어제도 한참 깎아달라고 했잖아. 장사가 자선사업인 줄 아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볼게요. 돌아서려는 저를 아주머니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거지같이 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복지관이나 가지 그래. 맨날 시장에서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 노인네 맨날 거지꼴이야. 진짜 보기 안 좋네. 자식들이 뭐 하길래 저렇게 다니나? 아마 버림받았나 보지. 요즘 노인들 불쌍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열쇠 꾸러미를 만졌어요. 묵직한 그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12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죠. 각각이 다른 건물의 문을 여는 열쇠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걸 알지 못했고 저는 그 사실을 굳이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노인분 참 안 됐다. 혼자 사시나 봐. 우리 동네에도 저런 분 있어. 정말 어렵게 사시더라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소유한 건물들 앞을 지나쳤어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세입자들로 가득한 빌라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초라한 노인이 바로 그 건물들의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빌라 앞에서는 늘 세입자 최은희 씨와 마주치곤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가 현관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어머, 영감님 오늘도 시장 다녀오셨어요? 은희 씨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인사하는 것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죠. 네, 그냥 둘러보고 왔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영감님 같은 분은 장보기가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은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불쌍한 노인으로 취급하는 게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이유는 없었어요. 그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세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은희 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죠. 방 한켠에 있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은행 통장들. 이 모든 게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물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철공소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 임대료로 또 다른 건물을 샀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가난한 노인이었지만 사실 저는 꾸준히 제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상가 건물 5채, 빌라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꽤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과시하거나 호화롭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아니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살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에게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지 말이에요. 특히 제 사위 준호에 대해서는 늘 의심이 있었습니다. 딸 미정과 결혼할 때부터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게 보였어요. 장인인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잘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손자 지훈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만은 할아버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죠. 그런 지훈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소중했어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점심을 간단히 해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가난한 척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진정 어떤 사람들인지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했어요.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게 저의 작은 취미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어머니들이 수다 떠는 소리,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빌라 앞에서 은희 씨가 다른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기 지나가는 영감님 보세요. 참 안 됐어요. 왜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돈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맨날 시장에서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글쎄요. 자존심도 있으실 텐데. 그냥 가끔 반찬이라도 갖다 드리죠. 사람들의 선의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저를 동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착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평소처럼 서랍 속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숫자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세운 계획을 끝까지 실행해 봐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드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평상시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게 돈이 있다는 걸 안다면 분명 태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보다는 지금처럼 가난한 노인으로 보일 때의 진짜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어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열쇠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결실이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초라한 노인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누가 진심으로 저를 대했는지, 누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도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준비를 하고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미정이네 집은 제법 큰 아파트였어요. 사위 준호가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정이가 밝게 웃으며 맞이해줬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늙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나. 미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허름한 옷차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옷 좀 새로 사드릴까요? 이 옷은 너무 낡았어요. 괜찮다. 입을만 하잖아. 그래도 사람이 옷은 좀 단정하게 입어야죠. 사실 저에게는 좋은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정장들과 좋은 셔츠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꺼내 입을 때가 아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위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온 거였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준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반가움보다는 의무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아버님,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뭐가 불편하겠나? 그냥 살지.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생활비 같은 건 괜찮으세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할 때 준호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연세가 연세인데 아무래도 혼자 사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요. 준호는 계속 제 경제 상황에 대해 떠보는 듯한 말들을 했어요. 혹시 저에게 돈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건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이때 손자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는 입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공부는 잘 되고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이만은 저를 대할 때 불쌍하다는 식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자체였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걸 내비쳤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좋다던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아버님께서는 젊으실 때 사업도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업은 망했잖나. 내가 뭘 안다고. 준호는 제 말을 듣고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게서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가 빗나간 거죠. 그래도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경험이 뭐가 중요하나.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지. 이 말을 하면서 준호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는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쯤 생활비 걱정 안 하실까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미정이가 남편을 말리려는 듯 눈짓을 보냈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말은 저희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사위 같았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장인인 제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겠죠. 돈이란 게 참 이상한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더라고. 그렇긴 하지만 돈이란 건 보여주지 않는 게 제맛이지.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다. 점심을 마치고 준호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가 나간 후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아버지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정이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제 진짜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래도 미정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말이야. 미정이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 지훈이가 제일 똑똑하구나.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미정이가 아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괜찮다.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럼 반찬이라도 좀 가져가세요. 미정이는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면서 계속 걱정스러워했어요. 제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봐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장인네,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집은 내가 책임져야지. 힘들겠네. 노인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긴 해. 이해한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것 같아. 이 대화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정이가 싸준 반찬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은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사위는 글쎄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밤 서랍 속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제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계속 이 연기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준호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세입자 최은희 씨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저는 할인 코너에서 저렴한 반찬 거리들을 고르고 있었는데 은희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영감님도 여기서 장 보세요? 제가 고개를 들어 인사하자 은희 씨는 제 손에 든 장바구니를 훑어봤어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품들과 저렴한 생필품들이 들어 있었죠. 영감, 아직도 반찬 얻어먹으러 다니나? 갑작스러운 말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희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빌라 근처에서 맨날 보이던데 혹시 거기서 뭐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온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참 안 됐네요. 요즘 독거노인들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은희 씨는 마치 자신이 동네의 소식통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영감님, 진짜 민폐예요. 맨날 우리 동네 빌라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시장에서도 깎아달라고 조르고. 그 순간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지금의 저는 그냥 가난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뭐가 중요해요. 보기 안 좋다니까요. 은희 씨는 다른 아주머니들에게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노인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왜 남의 동네까지 와서 기웃거리는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은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자식들이 뭐 하길래 저렇게 방치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여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어 은희 씨가 살고 있는 빌라의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봤어요.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 명세서도 함께 말이에요. 최은희, 60세, 월세 8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이 모든 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게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은희 씨의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만약 제가 빌라 소유주라는 걸 안다면 180도 달라질 텐데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때로는 정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산책 중에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문을 연 가게들이 있었죠. 카페, 편의점, 작은 식당들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가게들이 제게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중개업자 오성만 씨 뿐이었어요. 그는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준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나 다른 동네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철공소 사업 실패 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찼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인지를. 돈이 있을 때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자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준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듯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시고 계시고요? 준호는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괜찮다. 아직은 죽지 않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데 혹시 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보험? 그런 거 뭐하러 들어? 돈만 아깝지.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은 실버 보험도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준호의 눈빛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게 보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나?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낫지. 그런 말씀 마시고.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대화를 통해 준호의 속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죽었을 때 혹시라도 남길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었죠. 준호야,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을 거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게 기댈 만한 재산이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해야 해서. 몸 조심하세요. 준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 마음 참 쉽게 바뀌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평소처럼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번 달 임대료가 모두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건물 관리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걸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제가 소유한 다른 빌라로 가서 주변 상황을 살펴봤어요. 건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세입자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저의 일과 중 하나였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고 어머니들이 평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은희 씨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녀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저에 대한 험담일 거예요. 저 노인네 정말 민폐야. 맞아. 우리 동네 이미지 깎아먹고 있어. 자식들이 뭐 하길래 저렇게 버려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본성을 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실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특히 은희 씨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집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날 밤 꿈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상들이 펼쳐졌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의 모습들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중개업자 오성만 씨로부터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영수 씨, 빌라 관리비 정산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그래, 언제? 지금 시간 되면 같이 가죠. 저는 평소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오성만 씨와 만났어요. 그는 제 모습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수 씨, 언제까지 이런 옷 입고 다닐 거예요? 괜찮아. 편하거든. 그래도 건물주가 너무 초라하면 안 되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은희 씨가 살고 있는 빌라로 향했어요. 관리비 정산과 함께 몇 가지 건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는 거였죠. 빌라에 도착하자마자 은희 씨를 비롯한 몇몇 세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관리비 문제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중개업자님 오셨네요. 오성만 씨가 인사를 하자 세입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저를 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저 노인분은 왜 따라왔나요? 은희 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이분은 제 지인이신데 잠깐 같이 온 거예요. 오성만 씨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은희 씨는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인이라니. 이 동네에서 맨날 기웃거리던 그 노인 아니에요? 맞아. 시장에서도 봤어. 깎아달라고 조르던. 다른 세입자들도 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성만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 씨,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금방 끝낼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성만 씨, 이제 그만 말해도 될 것 같네. 네? 뭘 말해요? 내가 누군지 말이야. 순간 오성만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제 의도를 파악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수 씨, 지금이 적절한 때일까요? 언제가 적절한 때겠어? 이미 충분히 봤잖아. 저는 주머니에서 빌라 관리비 장부를 꺼냈어요. 그동안 오성만 씨가 관리하던 서류였죠. 이게 뭡니까? 은희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빌라 관리비 장부야. 그걸 왜 가지고 계세요? 내 건물이니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빌라 주인이 나라고 했어. 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세입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보이나? 저는 오성만 씨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이 빌라의 실제 소유주세요. 그 순간 은희 씨가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믿기지 않죠? 나도 이해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은희 씨, 당신은 저를 민폐라고 했죠?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솔직한 반응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옷차림으로?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은희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모욕들이 한순간에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누구든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가 썩 기분 좋지만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달라진 태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어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옷차림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위 준호였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제가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이 이상하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구나. 웬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 드리러 왔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준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동네에서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아버님이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다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죠.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그게 동네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어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나 해서요. 그때부터 준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편하게? 네,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곳에서 살기도 하시고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그리고 혹시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투자? 요즘 좋은 투자처들이 많거든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준호의 눈빛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안에서 욕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는 왜? 아버님 자산을 더 늘리시라고요. 그냥 놔두면 아까우니까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들이 가져갈 텐데 지금 욕심내지 말고 기다려. 이 말을 하자 준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 사시라고 그런 거예요. 고맙지만 괜찮다. 난 지금도 충분해. 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뻔히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의 본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가 술에 취해서 제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버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셌어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뭔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죠. 준호야, 뭔 일이야?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완전히 취해 있었죠. 무슨 일인데? 투자한 게 있는데. 잘못됐어요.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한 3억 정도. 3억이라는 큰 금액에 저는 놀랐어요. 3억이 어디서 나와? 아버님이 빌딩 있으시잖아요. 하나만 팔면 돼요. 그 순간 준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빌딩을 팔라고? 네. 어차피 곧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팔면 되잖아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빌딩 다 제 앞으로 돌려주세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말이에요. 준호야, 너 지금 술 취해서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딸 미정과 손자 지훈이 뛰어왔어요. 준호가 집을 나간 후 찾아온 거였죠. 아버지, 준호가 여기 왔나요? 미정아,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지훈이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준호는 계속 소리쳤어요. 임마,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순간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뭐가 대단해. 돈만 있으면 다야?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어요. 준호야, 제발 그만해. 당신도 가만 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장인은 돈을 숨기고 있었잖아. 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집에 가라. 아버님, 답해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집에 가서 술 깨고 나서 얘기하자. 결국 미정이와 지훈이가 준호를 끌고 갔어요. 하지만 떠나면서도 준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지, 어젯밤 일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준호는 어떻게 됐나? 집에서 자고 있어요. 아직 술이 안 깼나 봐요. 미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정말 투자 실패해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3억 정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났네요.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왜 그간 이런 생활을 했는지 알겠냐? 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지잖아. 아버지, 너는 다르더라.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걱정해주고 사랑해줬어. 미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변했지.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 모든 재산을 손자 지훈에게 상속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분께는 아무것도 안 남기시는 건가요? 딸에게도 일부는 남길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훈이에게 가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아이만이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한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훈이라면 제 뜻을 이어받아 올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제 집에 찾아왔어요. 준호는 술이 깬 상태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아버님,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언제부터 내 돈을 노렸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였지? 미정이와 결혼할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보였어. 그때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은 할아버지가 쓰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역시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이 모든 재산은 내가 물려받을 거야. 할아버지, 다만 조건이 있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엄마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그럼 저는?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가라. 남의 돈 탐내지 말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지훈이라면 제 뜻을 잘 이어받을 거라고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은희 씨는 만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잘 지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썩 기분 좋지만은 않았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진짜 큰 어른이시래. 맞아. 돈이 많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으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오후 손자 지훈이 찾아왔어요. 대학 입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아, 어서 와라. 시험은 잘 봤나? 네, 최선을 다했어요.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왜 그동안 진짜 모습을 숨기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 그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긴 했지. 하지만 덕분에 누가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 너는 그걸 알고 있구나. 몇 주 후 지훈이에게 대학 합격 소식이 전해졌어요. 원하던 학교에 붙었다는 소식이었죠.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지훈이가 뛰어오며 저와 포옹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축하한다, 지훈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지훈이의 합격을 축하했습니다. 준호도 참석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한결 겸손해졌고 저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준호는 정말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짜 마음과 거짓 마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라는 보석 같은 손자를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장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영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사러 나오셨어요? 그냥 둘러보러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게 돈이 없다면 예전처럼 무시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시장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어요. 그 열쇠들이 열어주는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보물이랍니다. 영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영수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자 지훈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울 수 있죠. 무엇보다 영수가 마지막까지 검소한 삶을 고수한 것에서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꼭 과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영수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도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